5개의 오렌지 씨앗. 1882년에서 1890년 사이 내가 기록한 셜록 홈즈의 사건들을 훑어보다 보면 너무나 기이하고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것들이 많아 무엇을 고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이미 신문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고, 또 어떤 사건들은 내 친구 홈즈가 가진 독특한 재능을 보여주기에 적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은 그의 분석력으로도 풀지 못한 결말 없는 시작으로 남았고, 어떤 것은 논리적 증명보다는 추측의 근거에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부 사항이 매우 놀랍고 결과가 충격적이어서 비록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887년은 흥미로운 사건들이 줄을 이었던 해였습니다. 가구창고 지하에서 호화로운 클럽을 운영하던 아마추어 구걸협회 사건, 영국 범선 소피 앤더슨 호의 실종 사건, 우파섬에서 있었던 그라이스 패터슨 일가의 기이한 모험, 그리고 캠버엘 독살 사건 등이 있었죠. 캠버엘 사건에서 홈즈는 죽은 이의 시계 태엽을 감아봄으로써 그가 잠들기 2시간 전에 태엽을 감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언젠가 글로 쓰겠지만 지금 펜을 들어 설명하려는 이 기묘한 연쇄 사건만큼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9월 말이었고 추분기 폭풍이 이례적으로 격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비명을 지르고 비가 창문을 때려댔습니다. 거대한 인공도시 런던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문명의 창살 너머에서 인류를 향해 울부짖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은 대자연의 힘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폭풍은 더 거세졌고 굴뚝에서는 바람이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셜록 홈즈는 벽난로 한쪽에 앉아 범죄 기록 새긴 작업을 하며 우울해 보였고 나는 반대편에서 클라크 러셀의 해양 소설에 빠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소설 속 파도 소리와 섞여 들릴 정도였죠.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나는 잠시 베이커가의 옛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라, 내가 홈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초인종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 밤중에 누가 올까? 자네 친구인가? 자네 말고는 친구가 없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난 방문객을 반기지 않으니까. 그럼 의뢰인일까? 만약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사건일 걸세. 이런 날씨에 이 시간에 찾아올 정도라면 말이야. 하지만 아마 집주인 아주머니의 지인일 가능성이 크네. 그러나 홈즈의 추측은 틀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홈즈는 긴 팔을 뻗어 램프를 돌려 자신은 어둠 속에 두고 새로 올 손님이 앉을 빈 의자 쪽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홈즈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기껏해야 22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세련되고 섬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흠뻑 젖은 우산과 반짝이는 방수 외투가 그가 뚫고 온 험한 날씨를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무거운 눈동자에서 그가 큰 불안에 짓눌려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는 황금색 코안경을 치켰으며 말했습니다. 방해하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늑한 방에 폭풍과 비의 흔적을 들여온 것 같아 걱정되는군요. 코트와 우산은 이리 주십시오. 홈즈가 말했습니다. 여기 걸어두면 금방 마를 겁니다. 남서쪽에서 오셨군요. 네, 호섬에서 왔습니다. 신발코에 묻은 점토와 석회 혼합물이 아주 특징적이거든요.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건 얻기 쉬운 일이지요. 그리고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선생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프렌더게스트 소령님께 당신이 탱크빌 클럽 스캔들에서 어떻게 그를 구해주셨는지 들었죠. 아, 기억나는군요. 카드게임에서 사기를 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분이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당신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다고요.
4번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3번, 그리고 여자에게 1번 졌지요. 하지만 수많은 성공에 비하면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대체로 성공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도 도와주실 수 있겠군요. 벽난로 앞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시지요. 그리고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들려주십시오.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사건 중에 평범한 건 없네. 나는 최종 상소 법원 같은 존재니까. 하지만 선생님, 아무리 경험이 많으시다 해도 제 가족에게 일어난 일만큼 기괴하고 설명 불가능한 사건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흥미롭군. 홈즈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핵심적인 사실들을 들려주게나. 그 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질문하도록 하지. 젊은이는 의자를 바짝 당겨 젖은 발을 화롯가 쪽으로 뻗었습니다. 제 이름은 존 오픈쇼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제 개인적인 일은 이 끔찍한 사건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내린물 같은 것이라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시려면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에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 큰아버지 엘리어스와 제 아버지 조셉이죠. 아버지는 코번트리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자전거가 발명될 즈음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오픈쇼 불사조 타이어의 특허권자이기도 하셨던 아버지는 사업에 크게 성공해 은퇴 후 안락한 여생을 보낼 만큼의 부를 쌓으셨죠. 큰아버지 엘리어스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가 플로리다에서 농장주로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는 잭슨 장군의 군대에서 싸웠고 후에는 후드 장군 휘하에서 대령까지 진급하셨죠. 리 장군이 항복하자 큰아버지는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가 3, 4년 정도 머무셨습니다. 그러다 1869년이나 1870년경 유럽으로 돌아와 서식스주의 호섬 근처에 작은 영지를 마련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는데도 돌아오신 이유는 흑인들에 대한 혐오감과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려는 공화당의 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성격이 불같고 괴팍한 분이셨습니다. 화가 나면 입이 아주 험해졌고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리셨죠. 호섬에 사시는 동안 마을에 발을 들여놓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집 주변의 정원과 들판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전부였고 어떤 때는 몇 주 동안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독한 브랜디를 많이 마시고 담배를 지독하게 피우셨지만 친구는커녕 친동생인 제 아버지조차 만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만은 예뻐해 주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절 처음 보셨을 때 제가 12살쯤이었는데 제게 꽤 정을 붙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때가 1878년이었으니 큰아버지가 영국에 돌아오신 지 8, 9년쯤 되었을 때였죠. 큰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저를 당신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저에겐 나름의 방식대로 아주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셨을 때는 저와 백개먼이나 담화를 두기도 하셨고 하인들이나 상인들을 대할 때 저를 대리인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덕분에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사실상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열쇠를 제가 가졌고 큰아버지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한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한 구석에 있는 잡동사니 방이었는데 그곳은 항상 잠겨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년 특유의 호기심에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본 적도 있었지만 낡은 괴짝이나 보따리 뭉치들이 쌓여있는 것 말고는 특별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1883년 3월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식탁 위에 외국 우표가 붙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청구서도 현금으로 바로 해결하시고 친구도 없으셨던 분이라 편지를 받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왔군. 폰디세리 소인이야. 이게 대체 뭐지? 큰아버지가 서둘러 편지를 뜯자 5개의 마른 오렌지 씨앗이 튀어나와 접시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전 그 모습이 웃겨서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큰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는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입술은 처지고 눈은 튀어나왔으며
피부는 회반죽 같은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큰아버지는 떨리는 손에 든 편지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KKK. 세상에, 세상에. 내 죄가 결국 나를 찾아냈구나. 큰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죽음이다. 큰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식탁을 떠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덮개 안쪽 풀칠하는 부분 바로 위에 붉은 잉크로 K자가 3번 휘갈겨 써져 있었습니다. 5개의 오렌지 씨앗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대체 무엇이 그토록 강인한 분을 압도적인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 아침 식탁을 치우고 계단을 오르다 보니 한 손에는 다락방 열쇠인 듯한 낡고 녹슨 열쇠를, 다른 손에는 금고처럼 생긴 작은 황동상자를 들고 내려오시는 큰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놈들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내가 선수를 치고 말 테다. 큰아버지는 욕설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에게 내 방에 불을 지피라고 하고 호샴의 변호사 포드엠을 불러라. 명하신 대로 했고 변호사가 도착하자 저도 방으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벽난로에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화덕 안에는 종이가 탄 듯한 검고 보송보송한 재가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황동 상자가 열린 채 비어 있었죠. 저는 상자 덮개에 아침에 봉투에서 보았던 그 KKK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존, 내가 내 유언장의 증인이 되어다오.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내 아버지에게 남기겠다. 그러면 결국 내 차지가 되겠지. 만약 내가 이 재산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구나.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 말을 들어라. 이 재산을 차라리 내 가장 지독한 원수에게 줘버려라. 이런 양날의 검 같은 것을 물려주게 되어 미안하구나.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이다. 포드엠 씨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하거라. 전 시키는 대로 서명했고 변호사는 유언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상상하시겠지만 이 기이한 사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해보았지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상이 평온을 되찾자 막연한 두려움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예전보다 술을 더 많이 드셨고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싫어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방 안에서 보내셨죠. 그러다 가끔 술에 취해 광기 어린 모습으로 튀어나와 리볼버를 손에 들고 정원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곤 하셨습니다. 난 어떤 놈도 무섭지 않아. 사람이나 악마 따위가 나를 양우리 안에 갇힌 양처럼 가둬둘 수 있을 줄 아느냐. 하지만 그런 흥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빗장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마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포에 맞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 날이면 날씨가 추운데도 큰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세수라도 한 것처럼 식은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